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내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 특히 저가 매수세인지 아니면 옵션 만기일 또 이렇게 지수를 맞추기 위한 매수세인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나스닥 0.5% 상승, 다우와 S&P 500은 강보합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상당한 규모의 4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선물 및 옵션 그리고 또 지수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를 맞는 네마니의 날 변동성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4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주의에 따르겠지만 또 유연성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달래는 모습도 보여줬죠. 자, 지난주 슈퍼 금리 위크를 보낸 뉴욕 증시 물가 지표 발표되는 이번 주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양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만 2640선이 단기적인 심리적 저항으로 좀 여겨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한화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고요. 또 오늘부터죠.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가능 종목이 350개로 확대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포함되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으로 황제주를 노리는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수출 및 실적 성장 기대감에 주목받고 있는 음식료 관련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트럼프의 입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도 내마녀의 날을 맞아 약세로 출발한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관련해 유연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자 장 막판 증시는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08%, 0.08% 올랐고요. 나스닥은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0.52%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면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기업은 모두 올랐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또 아마존과 알파벳은 1% 가까이 올랐는데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은 영향에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머스크의 한마디에 오랜만에 투자자들이 웃었는데요. 머스크가 직원 회의를 열고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면서 향후 테슬라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 밖에 메타랑 브로드컴도 모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백악관에서 관세 예외를 고려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기 쉽진 않지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협상 내용에 따라서 관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인데 국가별로 상호관세율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장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어서 연준위원들 중에서도 관세에 따른 충격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11%에 불과하다면서 일회성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역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졌지만 중장기 기대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단기적인 물가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두 위원 모두 아직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것은 맞다면서 관망 기조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계성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스는 4월 2일까지 관세 불안은 주가 상승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25%의 전면 관세가 실현되면 하방 위험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고요. 베르던스 캐피털도 4월 2일이 지나도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2차 영향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면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의 일회성 타격일지 아니면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점점 추후 실적 전망에 부정적인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 보면 나이키는 호실적을 공개했지만 다음 분기의 매출이 관세 영향과 또 소비 심리 둔화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제시했고요. 또 경기 풍년기로 불리는 페덱스 역시 인플레이션과 불확실한 배송 수요를 이유로 3분기 연속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점점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약화하면서 성장 전망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트럼프 발언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온 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1%포인트 올랐고요.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또 일정 지역을 영구 점령할 수 있다고 엄포를 내놓은 것이 원유 시장에 상당 압력을 넣었는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21%, 0.22% 올랐습니다. 한동안 잘 나가던 유럽 증시도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상호 관세로 인해서 유로존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영국 푸시 지수는 0.63% 내렸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도 각각 0.47%, 0.63% 하락했습니다. 이제 상호관세 부과가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 뉴욕 증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블룸버그에서는 트럼프가 보다 표적화된 형태의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며칠 내에 관세 계획에 대한 윤곽이 더 드러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그 밖에는 이번 주는 굵직한 경제 지표가 나오는 만큼 데이터에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현지 시간 금요일에 공개될 PCE 데이터입니다. 월가에서는 근원 PCE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 오르면서 전달 대비 둔화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시장은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함께 나오는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수요일에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금요일엔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오는데요. 최근 심리지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약해졌는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관세 폭탄 카드를 빼든 트럼프 행정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전기차나 배터리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대미 수출 물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기타 비관세 무역 장벽들을 막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현지 투자 기회 확보를 대가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대미 수출 제한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다음 달 2일에는 상호 관세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월가에서 미국 증시가 바닥을 치고 곧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는 CEO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긴 하락세를 탔지만 결국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와 마찬가지로 관세 공포를 털고 다시 뛰어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조건이 과거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며 관세 우려 해소와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트럼프 풋과 연준 풋의 시너지라는 독특한 역학을 창출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중 지원 메커니즘은 관세 정책이 명확성을 드러내는 대로 강력한 시장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또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집계하는 변동성 지수 선물 가격은 트럼프가 상호 관세 부과일로 제시한 내달 2일 전후에 변동성 구조를 반영했을 뿐 이후에는 변동성이 낮아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강조했고요. 통화 정책과 기술적 데이터들이 모두 건설적으로 기울어 있다면서 시장은 회복세와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인도로 손을 뻗은 오픈 AI와 메타 소식도 살펴보죠. 현지에서 인공지능 사업 확대를 위해 인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릴라이언스와 각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는데요. 오픈 AI는 릴라이언스의 자회사이자 인도 최대 통신 회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와 함께 챗 GPT를 배포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3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에 오픈 AI와 메타의 AI 모델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틱톡의 미국 법인이 현지 투자자들 손에 넘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법인을 분사해 기존 미국 투자자들이 분사한 법인에 대한 지분을 높이고 중국의 지분은 미국 법이 요구하는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3년 전부터 현지 데이터를 저장해온 미국 오라클도 지분을 보유하고 중국이 자국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보장을 제공할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앞서 미국 연방의회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고 회사 지분을 미국 기업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에 대한 반발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약 90개 테슬라 전 시장에서 진행 중인 시위가 벌써 5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테이크다운이라는 명칭의 이 캠페인은 테슬라를 팔고 주식을 정리하라며 머스크를 겨냥한 보이콧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 효율부가 연방기관을 겨냥한 강경 조치를 강행하면서 불똥이 튀는 모습인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최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 테슬라 차량의 중고차 반납 비율은 1년 새에 3배 이상 뛰는 등 거부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꼭 붙들고 있으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도 평생 직장은 옛말이 됐습니다. 지난해 정규직 이직자 수가 99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용기자의 신문은 일본의 고용 유연성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업의 신진대사가 진행되기 어려워 경제 성장의 족쇄가 됐다 평가했고요. 일본 일부 기업들은 이직자 증가에 대응해 경력 채용을 늘리고 노동력 감소를 막기 위해 임금 인상과 유연한 근무 체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반도체 장비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엔비디아가 AI 메모리 로드맵을 공개한 가운데 향후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강력하게 지속하리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브로드컴과 AMD 등 HBM 수요처가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시장 자체가 커져 국내 반도체 업계에 유리할 거란 판단인데요. 실제로 젠순왕 CEO는 삼성전자의 전시관을 방문해서 삼성전자의 GDDR-R7이 최고라는 친필 사인까지 남겼죠. 더불어서 올해 2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상승할 거란 전망도 K반도체에 따스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재고가 축소되면서 올해 2분기부터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처럼 견조한 HBM 수요에 D램 가격까지 안정화를 찾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의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베셀이 25.94% 크게 올랐고요. 저스템도 12% 가까이 뛰었고 하나마이크론 9.86%, 넥스틴 6.62%, 파크 시스템즈도 5.67% 강세 보였습니다. 반도체주의 좋은 흐름 속에서 소캠 관련주가 특히 급등세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주도로 개발 중인 새로운 메모리 모듈 구격인 소캠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1일 GTC 2025에서 소캠의 시제품을 처음 공개했는데요. 또 마이크론도 업계 최초로 소캠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며 삼성전자도 지난해 고객사와 소캠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캠은 기존 AI 가속기의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개발돼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데요.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가속기인 그레이스 블랙웰 울트라에 소캠을 적용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소캠이 향후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TLB는 특히 CXL 및 소캠 PCB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더 크게 뛰었는데요. 19.36% 기록했고 3A 로직스는 11.2%, 심텍도 3.16%,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2%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상승장에서도 눈에 띄게 빠진 업종들이 있는데요. 먼저 HLB 그룹의 가남 신약이 미국 FDA로부터 또 한 번 승인이 불발되면서 관련주가 급락했습니다. 해당 신약은 HLB의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렌리주맙의 병용요법인데요. 작년 5월에도 승인을 신청했으나 당시 캄렌리주맙 관련해서 보안 요구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안 요구서를 요청받았는데 회사 측은 현재 지적사항의 경중을 볼 때 5월에 보안 서류를 내서 빠르면 7월에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선 자신감과 달리 이딴 허가 불발로 신뢰감에 금이 갔다는 관측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HLB와 HLB 생명과학 또 HLB 제약 모두 30% 가까이 빠졌고요. HLB 제넥스 15.54%, HLB 바이오스텝도 14.71% 크게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도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약세 보였습니다.
지난 20일 한화에어로는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국내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란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유상증자는 주식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희석하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데다 또 규모도 역대급인 만큼 주가가 크게 빠졌죠. 이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줄줄이 내렸는데요. 또 한편 유럽연합이 약 238조 원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 규정을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 공동구매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으면서 우리 기업이 직접 계약을 따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EU 수의 기대감이 줄어든 것도 방산주의 악재로 작용했는데 또 그러나 한화에어로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김동관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유상증자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 넘게 하락했고요. 한화 12.53%, 한화시스템도 6.19% 빠졌고 RF시스템즈 5.39%, S&T 모티브도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되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도 양대 지수는 엇갈렸고 매수세는 일부 대형주에 쏠렸습니다. 투자자들의 선택과 집중이 드러났는데요. 이번 주는 다시 관세 관련 이슈와 정치적인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바빠지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투자가 계속될지 전일장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0.2% 오른 반면 코스닥은 0.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땐 양시장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더 많아서 코스피의 상승도 체감하긴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코스피가 오른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 덕분이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반도체 투톱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8,5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사자 포지션을 이어가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4천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 개인 역시도 5,4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1,2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1,66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면서 지수 상승엔 실패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마감가를 보면 1위부터 3위까지 2%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가 2.49% 올라 61,700원, SK하이닉스가 2.62% 올라 215만 5,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나온 마이크론 호실적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 KB금융 등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엇갈렸습니다. 지수 하락을 야기한 건 시총 4위의 HLB였는데요. 한가였습니다. 가남 신약 승인이 재차 불발되면서 그룹주 투심이 흔들렸습니다. 반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7% 내외의 강세 기록했고 리가켄바이오도 2% 가까이 오르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환율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전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원 80전 상승해 1,462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상호관세 발효일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이 커졌고 달러와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었습니다. 환율은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1,467원까지 올랐었고 20일 7시 기준 역외환율도 1,463원대였습니다. 오늘도 외환시장 강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관세 이슈와 정치적인 이벤트들을 모두 소화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관세발 인플레이션 반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28일 밤에 나올 2월 PCE 물가지수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앞두고 오늘 밤에 나올 2월 S&P 글로벌 PMI와 목요일에 나올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 부분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한편 섹터별로는 바이오와 AI, 로봇, 방산 등의 이벤트가 예정된 만큼 체크해 두셔야겠는데요. 현지 시간 26일부터 유럽 폐암학회가 열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가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로봇 부품협의회 킥오프 회의, 그리고 27일에 개최되는 할리우드 AI 영화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까지 이벤트에 참가하거나 연관된 종목들 움직임 주시하시죠.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개임사들 신작도 여러 공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기업용 금융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을 영위하는 더즌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새내기주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죠. 한편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했습니다. 네이처셀은 장 마감 후에 조인트 스템이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받았다고 밝혀 상승했습니다. 또 코오롱 티슈지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보고서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전 거래일에 HLB 하한가 사태가 있었지만 이 제약 바이오주 유럽 폐암학회를 앞두고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체거래소 거래 종목이 110개에서 350개로 확대됩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거 포함된 만큼 거래는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 시장 좀 거래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오늘부터는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됩니다만 일단은 기존에 있던 시총상위 5위권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입니다. DB손해보험 보합입니다. 거래가 97,700원. S-오일도 보합 58,000원이고요. HD현대가 0.13% 약세로 현재 거래가 76,100원으로 집계됩니다. LG생활건강 상승하고 있습니다. 0.7% 오름세로 329,000원. 한편 NH투자증권은 보합권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지금 좀 상위 종목들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죠. 알테오젠 1% 넘게 상승합니다. 현재 37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9%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가는 11만 3천 원입니다. 에코프로는 0.82% 상승합니다. 현재 6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2.9% 반등하며 거래가 4만 7,850원입니다. 한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17% 약세로 현재 거래가 28만 8,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0.65% 약세입니다. 거래가는 6만 1,300원. SK하이닉스가 1.62% 하락하며 거래가 21만 2천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대 오름세로 33만 2,500원. 현대차도 0.24% 상승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20만 5,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상황 점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위협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반도체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율이 워낙 또 오른 터라 부담감도 존재하는데요. 강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가 진짜 변동성이 컸어요. 네. 그냥 4조 5천억 달러 규모 옵션 만기. 어느 정도 변동성 예상이 됐었는데 장 마감 막판에 S&P 500이 극적으로 10분 반등을 동안 했어요. 예. 마지막 10분을 갖다가 바짝 당기면서 예. 전일 대비 플러스로도 만들고 주간으로도 플러스를 만드는 바람에 4주 연속 하락 이후에 그래도 5주째 그러게요. 그나마 상승으로 네. 마지막 10분. 글쎄요. 그 많은 시간 놔두고 왜 그렇게 마지막 10분에 그러지? 그 넓은 페어웨이 놔두고 왜 저 산으로 공을 보내지? 원래 아마추어는 공이 간 데가 본대래요. 아, 본대로 그래요? 가는 게 아니고 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공이 간 데가 본 거래요. 그쪽으로 본 거래요. 근데 정민 앵커님 세마녀 날입니까? 네마녀 날입니까? 이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새마녀의 날 트리플 위칭데이예요. 그러니까 2020년 9월부터 미국 그 원시카고에서 개별 주식 선물 거래가 중단이 돼서 정확히는 새마녀의 날이 맞습니다. 개별 주식이 없어졌구나. 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많이들 이제 뭐 쿼드러플로 알고 계신데 트리플 위칭데이 새마녀의 날입니다. 네,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가 오프닝하고 선생님하고 저고 이게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배웠습니다. 저희 개별 선물이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콜. 네. 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월요일이라서 버퍼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이충광 대표님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스르릉거리면서 칼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어디선가. 아니 지금 이제 미국장이 아까 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막판 분전으로 이래저래 지나고 나서 기록상으로는 뭐 좋은 주간으로 좋은 하루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수선물 흐름도 나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질 급한 데서는 뉴욕 증시 바닥 봤다 이 소리도 나오고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거의 단기 저점 부근에는 도달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난주는 조금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금요일 날 아까 언급해 주셨던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변동성은 있었지만 물론 뭐 저희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반반 마이너스 플러스 네네. 섞여 있긴 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 막판에 이제 장이 올랐다고 하는 건 투심이나 네. 센티멘트 그리고 시장을 보는 어떤 관점 자체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 하는 시각으로 저도 네. 마찬가지로 봤고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관세라든가 뭐 이런 예. 저는 이제 관세의 망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관세의 망령. 이제 거의 이제 탈피하는 탈출하는 마지막 막판에 이제 도달한 게 아닌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플렉서빌리티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또 시장에서 또 우호적이었어요. 그게 트럼프의 본심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케이아스를 막 그러니까 예. 그 양반의 전략이 그런 거잖아요. 예.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사람의 멘탈을 흔들어 놔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살짝.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레토릭이나 네네. 그 어떤 그 스탠스도 굉장히 강하게 막 가져가면서 살짝 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때릴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달려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협상해야지.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았나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런 면에서 4월 2일 날 이제 보편 상호관세 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보편 그 실효관세 2.2에서 지금 한 9%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4월 2일 날 오는 게 제가 이제 당초에 예상했던 게 한 12%까지 끌어올릴 거고, 자 그렇게 때리고 나면 나머지 뭐 톱니라든가 몇 명 이제 긍정론자들은 그런 표현들을 좀 하는데, 그럼 이제 각 국가별로 중국도 지난주에 전기차 수출 제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을 달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면서 시장은 조금 이제 시장의 센티멘트라든가 이제 화들짝 놀랬던 이런 것들은 조금 탈피하고, 제가 그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표현드리는 건 하반기 정도에 이제 경기가 좀 위축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하반기예요. 네, 그 관세 맞고 뭐 보복 관세 맞고 이러면 실물 경기 위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제가 진짜 걱정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는 좀 상승하는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 이제 유연성 갖다가 자꾸 얘기하는 걸 봐서는 4월 2일에 상호관세 이제 부과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성의를 표시하고 뭔가 이렇게 카운터 오파를 내라. 그렇죠. 그런 뜻이라고 우리 저는 쪽에서 먼저 대미 관세율을 낮추겠다라든지 관세를 폐지하겠다든지 이런 걸 빨리 보여달라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수 얼마 남지 있겠다. 않았는데 진짜.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경우에 4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4월 2일 지나고 나서가 본격적인 이제 내고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권 시장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그동안에 정말 그 관세 망령이 조금씩 이제 완화되는 그러면서 저는 증시는 이제 좀 회복하는 시기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동안 미증시 쪽에서 이제 주요 기술주도 좋긴 하지만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 더 관심 있게 보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수익률도 좀 짚어볼까요, 그러면? 지난 2주간 예. 조금 안 좋긴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셨던 제가 이제 매주 뭐 SBS 비즈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상당히 한눈에 딱 보기 좋은 그래프라서 네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파랑색 각 업종별로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 주간 한 1% 정도 남짓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으니까 분야 섹터가. 그런데 이 빨강색이 이제 YTD란 말이죠. 예.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 찾아뵀을 때 이 빨강색들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많이 가 있었어요. 네. 그게 많이 회복했다는 점에서 마이너스가 컸던 게 이제 플러스권으로 다 진입했다고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바텀업 하는 그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업종별로 보면 여전히 에너지나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부동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저희 종목도 반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소형주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마이너스 7% 정도까지 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약간 어떤 역발상 투자라고 할까요? 컨트레리언 뷰에 따르면 입각해서 보면 이 중소형주나 부동산 같은 경우가 좀 관심 가져보실 만한 타이밍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중소형주는 이제 급락이라고 하니까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부동산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수익률 괜찮았잖아요. 뭐 괜찮았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도 한 6% 가까이 갔다가 한 4%로 좀 빠져 있긴 한데 예.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 경기 침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금리가 하향되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지난 30년 백테스팅을 했을 때 예. 주식보다 성과가 더 좋은 섹터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는 부동산이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미 연준이 올해 금리를 뭐 2차례냐 3차례냐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3차례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그 FOMC 내용 좀 짚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예. 뉴스였죠. 지난주에 예. 보셨던 차트. 저는 그 지난주 FMC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좀 쓸데없는 말들은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가장 먼저 소개드리죠. 중요한 뉴스는 아니지만 예. 제가 우측 하단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에 심리 데이터 둔화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소프트 데이터 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표현을 분명히 그 파월 했습니다. 저런 인터뷰에서 네. 예. 이제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라는 예, 말씀을 예. 좀 기쁘게 받고요. 그 제가 중요하게 봤던 멘트 몇 개 한 빨강색으로만 그려놨는데 경제활동 견고한 속도로 확대 중이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긴 하지만 노동시장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표현 분명히 썼고 침체 예측하지 않는다. 기본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물가 영향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지켜봐야 된다. 사실은 그 제롬 파월을 포함해서 페드 이사들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세라는 게 어떤 영향을 갖고 갈지는. 그래서 이제 일단 일시적이라는 말을 좀 해줬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 타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게 왜 일시적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를 하면 그 시기에는 살짝 뜨겠지만 이 상승률이 계속 또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시적이란다는 뭐 기술적인 표현을 조금 설명드려야 된다는 네네.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QT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지난해 6월 전까지 매달 600억 불씩 줄이고 있다가 6월 이후에 250억 불로 줄인 거를 그랬죠. 저는 당초에 올해 한 5월에서 6월 정도의 QT를 좀 축소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네. 네. 뭐 시장의 유동성, 재할인율, 은행 준비금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4월부터 250억 줄였던 거를 50억만큼만 그러게요. 줄일게. 그러니까 네. 나머지 200억 불을 시장에 더 이게 빨아들였던 유동성을 덜 빨아들이겠다는 거니까 네. 시장에는 이게 오히려 굉장히 친시장적인 스탠스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좀 나비시한 스탠스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미 아실 테니까 4.5에서 4.5 만장일치로 동결하는 거는 따로 제가 소개를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그 경제 전망치 그 우측 상단에 빨간 점 그려놓은 게 당초에 지난달에 2.1% 2025년도 경제 GDP 성장률 예상했다가 1.7로 줄였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데 누차 설명드리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의 그
실질 GDP 성장률 평균이 1.5에서 1.8입니다. 2.1에서 2.7로 줄인 게 이게 무슨 악재냐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봤던 게 이 SEP에서 실업률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1위가 노동시장 네. 그리고 2위가 소비라고 보는데 예. 실업률을 지금 4.3 예상했던 걸 4.4로 올렸단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4.5에서 5% 사이 정도만 돼도 완전 고용에서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안도감이 들었고 세 번째 이제 PCE 인플레이션 지수를 2.5를 봤던 걸 2.7로 봤단 말이죠. 이게 조금 우려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6년을 다시 2.2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뭐 이번 달 FOMC 굉장히 우호적 또는 나비시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강조드리지만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견고하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왜 경제를 전망하는데 트럼프 말에 더 중요시 볼 거냐 제롬 파월의 말을 더 중요시 볼 거냐 뭐 네. 이런 얘기 네.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예. 경제 펀더멘털을 가장 그나마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보는 분들이 이 FOMC 위원들이라고 할 때 이분들이 지금 경제활동 견고한 속도 진행 중이다. 노동시장 괜찮다. 이렇게 본다는 건 펀더멘털이 아직 굳건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하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 하셨죠. 저는 여전히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들도 지금 그 말씀을 예. 하고 있으시죠. 지금 뭐 화면에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만 아니 이준광 대표님 뭐 연준에 뭐 닿는 줄이 있으세요?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저는 대표님 개인적으로 하신 참 얘기하고 기뻤습니다. 저는. 뭐 그러게요. 심리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 중요하지 네. 않다. 네. 뭐 그런 얘기고 침체는 아닌 것 같다. 제가 경험적으로 연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저는 대표님도 욕을 안 그렇게 먹는데 믿고 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 뭐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긴 하지만 소장님께서 뭐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운용을 실제로 했던 과거 한 15년 네. 정도 보면 FMC의 견해가 거의 맞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심리 지표가 하드 데이터를 약간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 좀 시장의 반영을 예. 센티멘탈한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표현드렸지만 센티멘트가 항상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이 센티멘트라고 하는 게 관세라는 것도 화들짝 놀란 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과도한 반응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이 시장의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단어가 아까도 이 대표님도 그러셨어요. 단기 바닥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뉴욕 증시가 바닥을 봤다가 아니고 단기 바닥은 봤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건데. 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저는 뭐 이렇게 성격도 그렇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거 싫어합니다. 네. 일기 때만 봐도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예, 예. 그래프를 볼까요? 이걸 소개해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2018년도와 2019년도의 S&P 500 그래프입니다. S&P 트럼프 500. 일기 때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 빨간색이 지금 2025년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패턴이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2018년 초와 지금 2025년 YTD 주가 흐름이 네. 빨간색과 파란색에 딱 겹치면서 패턴이 좀 비슷하게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기 때도 우리가 뭐 관세라는 걸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당선되면서 관세를 들고 나와서 난리가 네. 났을 때입니다. 네.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었죠. 어허. 그때도 연초에 한 10%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쭉 회복을 하다가 요 커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7, 8, 9월 달에 관세 때리는 구간에서도 주가는 견조했습니다. 그러다가 3분기, 3분기가 딱 지나고 4분기가 되면서 조금은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네네. 예, 약간 왜냐면 이게 이 그래프가 지금 여러 개가 나와 여러 있어서 개가 좀 나오시죠. 헷갈려요. 다시 한번 예, 천천히 그러니까 설명해 파란색이 2018년, 2019년. 그렇죠. 빨강색 직선 점선을 기준으로 좌측이 2018년 동안 한 해의 S&P 500이고 예. 우측이 2019년도 한 해 동안 S&P 500의 흐름입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좌측의 빨강색이 2025년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YTD S&P 500의 흐름이에요. 근데 2018년도 초와 2019년 지금 올해 네. YTD 빨강색과 좀 패턴이 변동성을 보시면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트럼프가 이제 일기 당선이 되면서 2017년 동안 1년 내내 준비를 하죠. 쭉 준비했다가 이제 관세를 실제 들고 나와서 이제 때리겠다, 부과하겠다 막 흔들어댈 때입니다. 그때도 과연 S&P 500이 연초에 좀 오르다가 들쑥날쑥하면서 한 10% 가까이 빠져요. 그러고 나서 한 3, 4월부터 쭉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때가 2017, 18년도 일기 때
관세 부과했던 게 7, 8, 9월 달에 네. 대중국 관세 820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할 때거든요. 7, 8, 9월 달에.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중국한테 보복 관세 맞고 이러면서 주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견조했어요. 그러다가 4분기가 딱 접어들면서 그때부터 연말까지 네. 19.5%가 빠집니다. 아, S&P 그 500이. 왼쪽에서 보면은 훅 빠지는 네, 구간이에요. 왼쪽에 그 끝 왼쪽 부분의 오른쪽 부분이 예, 예. 커서가 좀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위에 19.5% 9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써놓은 파란색으로 네네. 19.5% 빠진데 이게 제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연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제 주가는 뭐 상관없이 쭉 가다가 네. 관세 부과했고 보복 관세 맞고 그리고 경제 위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밝은 초록색 그래프로 제가 이렇게 좀 투박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2018년 1, 4분기의 GDP 성장률이 3.3%에서 3, 4분기에 2.5%로 조금 떨어집니다. 2.5% 양호한 수준이죠. 네. 그런데 4, 4분기에 과연 S&P 500의 분기 성장률이 미국 GDP 성장률 분기 성장률이 2.5에서 0.6% 대폭 하향 조정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그 성장률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관세에 영향이 따른 거라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실제로 그랬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하반기가 약간 우려스러울 수 저는 있다. 정말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단기 저점에 도달한 것 같다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2018년도 4, 4분기에 네. 3, 4분기 2.5 GDP 성장률이 0.6% 거의 뭐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이제 과도 해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올해는 뭐 섣불리 전망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레리 핑크의 3주 전 발언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경기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네. 하드 데이터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 그렇게 보는 이유가 좀 성급한 결론인지 모르겠지만 AI 발전이라든가 생산성 개선이라든가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별로 미국이 나홀로 생산성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술 발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경기 위축이 상당히 좀 버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일기 때 주가 흐름만 봐도 아주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네. 지금 저기 2019년 4분기에 그렇게 훅 꺼지는 저게 2018년 2018년 예. 2019년 되기 전에 2018년 거의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 지금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진짜 저런 장세가 있었네요. 네. 코로나만 기억을 하고 있네. 그 전에 2018년에 사실 우리 코스피는 2018년에 고점 찍고 코로나 충격 받을 때까지 계속 흘러내렸는데 미국은 그 와중에 좀 있었지만 이런 또 단기적인 진통이 또 있었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주식이라는 실물이 건 결국 실물 경기를 GDP. 반영한다라는 실물이 확신을 결국 이런 패턴만 봐도 더 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관세가 실제로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무역 위축될 거고 소비가 위축될 거고 예. 비싸지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실물 경기의 위축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기 때는 적어도 네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점차 이제 자꾸 이제 그런 논의가 나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뭐 1기 때나 2기 때나 할 것 없이 관세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 걱정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인플레가 아닌 경기 침체로 인한 디플레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렇죠. 논리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발상을 한번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소장님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예. 최근에 그 국채 금리 지난 1월 예. 13일 날 예. 4.803 갖고 지금 4.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지표 중에 이제 국채 금리를 보고 있는데 네. 이 국채 금리라고 하는 게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죠. 크게 네.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수급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결국 중요한 또 성장성의 영향을 받는 건데 뭐 수급은 문제 없다고 치고요. 지난주 10년물 뭐 잘 발행됐지 않습니까? 네. 수급 문제 없고 연초까지만 해도 이 관세에 대한 물가 때문에 금리가 확 이제 떴다면 최근에 떨어지는 거는 이제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제 경기 성장률이 꺾인 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앞으로의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것이겠죠. 그럼 결국 또 GDP가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 GDP를 차지하는 거 3분의 2가 소비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또 소비를 봐야겠네요. 당연하죠. 예. 이게 소비는 공식처럼 딱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주 3월 17일 날 리테일 세일즈 소매 예. 판매 발표됐는데 저는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네네. 뭐 안 좋다 좋다.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우측에서 리테일 세일즈 먼스먼스로 지금 지난달 마이너스 1.16 대폭 축소됐다가 그 이번 달 지난주 발표된 게 0.2%로 저기 상승 플러스권으로 재진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0.2가 평년 수준에 비하면 조금 약한 수준이긴 해요. 이게 0.4, 0.5 정도 나왔었는데 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 방금 먼저 띄워주신 그래프 예, 예. 보시면 세부 항목들을 보시면 예. 제가 중요하게 요새 보고 있는 게 넌스토어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아, 그려놓은 부분이 예, 예. 온라인 세일즈 아니겠습니까? 예. 온라인 판매. 예.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이건 뭐 빈부격차 때문이건 미국 사람들도 소비를 뭐라 그럴까요? 선택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좀 네네. 현명한 예. 소비를 하겠죠. 그런데 실제 소비세가 진짜 꺾였냐를 보려면 저가로 쉽게 소비를 쓰고 있는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넌스토어 온라인 세일즈 아니겠습니까? 네네. 온라인 세일즈가 지금 2.4%나 성장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이후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소비 패턴이 미국도 바뀌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온라인 세일즈를 보고 있는데 온라인 세일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4% 먼스먼스로 성장했다는 굉장히 성장세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세가 지금 꺾인 거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19일 날 이틀 있다가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표이사 브라이언 모이니안이 CNBC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제이미 다이먼이 가끔 막 나와서 나는 금리가 뭐 8% 갈 거다 예, 이런 예,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대체 왜 그냥 저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예. JP모건 근무할 때 아우라가 정말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어디 잘생기셨고. 다이먼 회장을 한번 보신 적 있다고? 예, 저희 정동에 JP모건 사옥에 오셔서 이제 네. 타운홀 미팅을 한 번씩 하세요. 예. 뭐 물론 저 같은 미물이 대화는 못 해봤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게 이 은행권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별로 바이하지 않습니다. 네.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은행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이니안이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미국 전체 지금 총 예금이 예. 한 18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는 17조 9,49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위입니다. 상업은행 중에. 네. 1위가 JP모건, 예. 2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총 한 4.6조 달러 지금 예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 4.6조 달러를 19일, 18일까지겠죠. 연초 이후에 소비 패턴을 쭉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정확하죠. 왜냐하면 신용카드랑 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지난해 YOY로 같은 구간에 대비해서 6%만큼 더 소비를 쓰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준 겁니다. 네. 소비세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네. 확실히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예상이 아니고 실제 자기네 소비 신용카드는 데비카드, 크레딧카드 연결된 걸 그대로 집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소비는 여전히 살아있고 방금 앵커님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GDP의 소비가 70% 차지하는데 소비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네. 침체 문제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롬 파월도 경기 침체 없다,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다 한 것이겠죠. 지금 다소 이제 미국장하고 우리가 조금 엇박자 내지는 상관관계가 조금 떨어지긴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장이 빠지면 우리 장의 반등을 갖다 크게 기대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일단은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추가로 반등 탄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세요 지금 대표님? 어느 정도까지 미국. 하시는 게? 그래 S&P나 나스닥이나 할 것 없이 나스닥은 제가 봐서는 18,000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게 이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뭐랄까요 적어도 한 2, 3주는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반등으로 보시는지 며칠 이러다가 또 뭐가 나올라는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속전표를 질러보죠. 네. 4월 2일이 지나면 4월 2일이 지나면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허. 보편과세 때리고 막 불안하고 그런데 4월 2일이 지나면 저는 그때부터 완연한 하반기 전까지는 완연한 상승을 꾸준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정치적인 측면만 봐도 네. 좀 분위기 해소를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좀 예,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난주에 제가 미국 방송 송출되는 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한마디, 트럼프가 얘기하는 어떤 표정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분히 좀 감정적인 분이니까. 예. 3월 10 며칠인가 아일랜드 총리하고 예. 백악관에서 아일랜드 총리 앉아 있고 트럼프 앉아 있고 옆에 JD 벤스가 배석을 했단 말이죠. 그 오버로프리스인가? 네, 거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JD 벤스가 쭉 멘트를 하는데 이 양반이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자꾸 밑에를 왔다 갔다 쳐다봐요. JD 벤스의 양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양말을 신고 왔냐면 네. 샴록이라고 그래서 그 세입 클로바를 아일랜드에서는 샴록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샴록이 아일랜드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렇게 국기 비슷하진 않지만 근데 그 양말을 신고 온 거예요, 제이디 벤스가. 그 하얀 바탕에다가 초록색. 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막 자꾸 저렇게 보더니 본인 멘트 할 때 막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얘기 좀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니 I like your socks, what's with the socks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양말 되게 좋은데 이거 야 무슨 되게 좋은데 이거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 양반의 빙의를 해보면 네. 관세라든가 우리가 손해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런 식의 느낌이 딱 올 때는 항상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녹아지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해묵은 얘기가 됐지만 젤렌스키 혼내서 보냈고 예. 영국이 쫙 소집했죠. 네. 그 보수적이었던 EU 전체가 재정 준칙이라는 걸 적용했었어요. 예. 그래요. GDP 대비 3% 넘지 못하게. 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네네. 예. 2년 전입니다. 2018년 초, 2023년 초에 펩시가 막 가격 올리니까 네. 프랑스에서 판매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식의 경영을 운용합니다, 국가를.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이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뜨긴 했었지만 하여튼 네. 그러니까 그 보수적이었던 또는 그중에 가장 보수적이었던 독일도 향후 12년 동안 재정 준칙에 예외 조항을 둬가면서까지 5천억 달러 뿌리겠다고 약속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트럼프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막 해서 드디어 이제 유럽이 자체적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 그래 그만큼 말씀드렸지만 나토 유지비의 70%를 미국이 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걸 덜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이제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캐나다 뭐 우리가 온타리오 전기세 막아버릴 거 올릴 거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취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통상 전쟁도 결국은 패권 싸움이고 그때 표현드린 대로 패권 싸움이라는 게 본질은 두 가지 힘의 원리죠. 네. 경제력, 군사력. 미국이 지금 뭐 하나하나 소개 안 드리겠지만 예. 이 관세가 만약에 부과되면 지금 차트 찍어놨는데 유럽이라든가 캐나다, 멕시코만 네. 봐도 GDP 성장률이 누가 더 클 거냐 훼손이 예. 비교가 안 되는 예.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미 수출 규모가 크면 영향이 크겠죠. 훨씬 예. 더 많이 피해가 큰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 적당히 좀 들어주면 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반갑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래프 보니까 확실히 대미 무역 비중이 큰 국가가 지금 맨 하단이 중국, 그렇죠. EU, EU, 멕시코, 베트남. 뭐 아일랜드 그래서 예. 갔다 왔었죠 총리가. 예. 뭐 독일, 타이완 이게 이제 Dirty 15이라고 그래서 그 Dirty 15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다 대부분 거기 이런 우리나라 나라일 거예요. 포함된다고. 우리나라가 예, 파리 중간 정도.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FTA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 뭐 말씀이 나온 김에 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우리나라나 뭐 중국, 이분 EU도 예. 중국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이제 올 때까지 온 거 아닌가? 우리나라 반면에 반면에 미국은 조금 이제 다시 힘을 그러면 다른 나라가 조금 뭐 이런 식의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가는데요.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2,64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71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2,000원,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1만 6천 원이고 LG전자가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호가에서도 반영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1% 상승 예상되고요. LG전자 지금 보합 예상되고 그리고 삼성 SDI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 오름세가 예상되고 그 밖에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확실히 오늘 좀 느리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부터 넥스트레이더 거래 종목이 워낙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호가 시세에 좀 반영되는 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난주에 좀 후반에 좀 가격 조정이 이어지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37만 5천 원. 이 가운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일단 HLB, 지난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일단 HLB 같은 경우는 간암 신약이죠. 리보세라닌 FDA 승인 불발 소식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HLB 오늘은 반등을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2%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47,700원 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각각 지금 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4월 1일 미국 상호관세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내 쪽에서도 일단은 뭐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 또 이제 경계 심리가 또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 확대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는 4분여가량 남았는데 확실히 이게 뭔가 좀 새로운 게 생긴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좀 혼선이 있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호가 시세가 예. 바로바로 안 잡혀요, 지금. 이게 더 좀 뭐랄까 더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할까 그죠?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야간 선물 마감문 조금 마이너스 한 0.7% 그런 식이라서 오늘 우리 장은 약하나 싶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미국 장이 프리장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반등세를 이어갈 분위기고 해서 열어봐야 되겠는데 이 반도체 쪽이 좀 그거 해가지고 근데 그 전에 아까 우리 이충광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기도 하고 꾸밈 없는 그 캐릭터의 반영일 수도 있겠지만 JD 벤츠의 그 양말 그게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전 세계의 그 벤츠 부통령이 신고 있던 양말이 화면으로 송출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저는 계산됐다고 보는데 당연합니다. 아니 제디 벤츠 같은 양반이 그런 자리에 당연히 정장에 어울리는 짙은 색의 어떤 양말 정장에 어울리는 그걸 신고 오는 게 아니라 무슨 하이틴도 아니고 하얀 바탕에 무슨 뭐 클로바 그려져 있는 그런 걸 신고 온다는 거는 계산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또 대통령은 언급했고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 기자들은 다 한번 보여줬고 농담처럼 언급했지만 계속 보면서 이거 한번 하이라이트를 줘야 되겠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전 세계로. 그러니까 유화적인 결국 그래서 아일랜드가 우리 우방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 줄 거고 뭐 그런 멘트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개장 전에 이거 한번 미리 한번 보고 가볼까요? 살짝 이렇게 저는 미리 자료를 보내주신 거 보니까 기분이 벌써 보는 순간에 나빠지는데 아니 S&P 500하고 코스피 장기 성과 비교한 그래프가 뭐 이런 모양이 나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습니다. 그래프죠. 네. 제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 교육을 할 때 쓰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래요? 네. 잠깐 멘트를 좀 네, 드릴까요? 그러시죠. 보시는 그래프에서 아마 우측 그거 말고 좌측 그래프를 먼저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경제 성장률 이게, 추이. 네, 경제 성장률 추이 회색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고요. 네. 파란색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밑에 박스에서 보시면 1960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분기별 연율한 GDP 성장률이 16%, 20% 가까이 됐었습니다. 좌측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좌측으로 보면 네, 됩니다. 근데 그게 계속 떨어지면서 급기야 지난해 말에 우리나라 1년 GDP 성장률 1.2% 찍었거든요. 예, 많이 떨어졌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보시라는 거죠. 하락 추세. 파란색 네. 반면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예. 뭐 30년, 40년 전에도 2%대. 그 중간에 뭐 3%, 4%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지난해 결국 2.3% 찍었습니다. 이것도 떨어진 게 2.3%였어요. 예. 그래서 작년 한 해 캘린더로 미국이 2.7% 성장했습니다. 한국이 1.3% 성장했고요. 이걸 결국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페이지를 다시 이제 보여주시면 1994년도부터로 잡은 이유가 이게 아마 95년도가 우리나라에 파생상품이 도입이 됐을 겁니다. 90년대 중반이 우리나라 파생상품 네, 도입됐을 예.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하시는 저희 기준한 대표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해긴 한데 그때부터 뭐 지난 금요일까지 굉장히 근한 이게 한 30년 되지 않습니까? 35년. 네. 35년 동안에 분청색이 S&P 500의 흐름이고 예. 그 적색 빨강색이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예. 보시면 그 같은 기간 35년 동안 S&P 500이 1117% 상승했고 코스피가 200%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35년 동안 35년 200%. 동안 2배 오르는데 네, 아니, 미국이 두 배가 맞나요? 200% 올랐으면은 한 배 오른 거죠.
예. 100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응?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딱 한 배 오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 같은 기간 동안 1117% 오른 거니까 10배 올랐다 이래 보면 10배 되나요? 알겠습니다. 저희 개장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고 특히나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4조 5천억 달러 대규모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만큼 그날 하루 정말 변동성이 컸고 S&P 500 같은 경우는 장 마감을 앞두고 극적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라는 멘트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소폭 하락 출발 보여줍니다. 2,633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2% 오름세입니다. 72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집니다. 6만 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6%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21만 1,500원 선 1.8%까지 떨어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4% 올라갑니다. 33만 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내림세로 108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2% 떨어집니다. 20만 4,500원이고 기아가 지금 0.3% 올라갑니다. 9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가까이 떨어집니다. 5만 200원. 셀트리온도 내림세로 18만 5,200원이고 네이버가 0.48% 하락합니다. 20만 8,500원. KB금융도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8만 900원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강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37만 원권, 37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이고 에코프로가 좀 떨어집니다. 6만 1,000원이고요. HLB 오늘 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지난 금요일 한가 나왔었죠. 아무래도 이제 가남신약, 리보세라님 FDA 허가 불발 소식이 나와지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구받은 상황이었고 HLB 그룹주들 급락 흐름 이어졌는데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4%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6% 하락합니다. 28만 7,0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지금 0.58%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18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2% 가까이 올라갑니다. 5만 2,300원. 휴젤 강보합권으로 지금 33만 7,500원이고 1% 상승이죠. 클래시스도 0.5% 올라갑니다. 5만 8,700원. 리가켄바이오는 좀 떨어지네요. 10만 100원 선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가는데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쪽 지난주 후반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만큼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대열 쪽에서는 이제 메디포스트가 6% 강세, 강스텐바이오텍이 2.78% 오름세로 각각 주가는 9,680원, 2,210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줄기세포 쪽도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이처셀이 지금 상한가입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 8%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6,470원 선이고요. 그리고 파미셀도 3.5% 올라갑니다. 11,840원. 그리고 마크로젠도 1.5% 올라가고요. 지금 파미셀 보셨고, 그리고 강스템 바이오텍도 보시다시피 3% 올라가고, 이엔셀, S바이오메딕스, 제일약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제약 바이오라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또 일부 종목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오늘 보게 되면은 CJ, ENM, 아센디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오늘 뭔가 뚜렷한 어떤 주도주가 있는 느낌은 아니고 음원 쪽, 엔터테인먼트 쪽 움직임이 좀 나타납니다. 지금 YG 플러스가 2% 올라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J, ENM도 2.5%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SM도 1.2% 오름세로 10만 1,500원, YG 엔터테인먼트도 1.9% 올라갑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85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34억 원, 455억 원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 보여줍니다. 514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1억 원 그리고 16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오늘 선물에서 지금 3,000계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저희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일단은 달러 인덱스는 좀 올라간 상황인데요. 30전 상승한 1,46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반등을 보여준 만큼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좀 전환이 되고 719. 예. 저는 지금 딴 거보다 지금 외국인들 선물 어떡하나 많이 싶어서 팔죠. 보는데 뭐 이거 지금 5분밖에 안 됐는데 3,000개가 넘네요. 매도가. 에휴 단타쟁이다. 뭐 좀 사나 싶으면은 자꾸 아니 근데 아까 그 얘기 마무리를 하고 가시죠. 네. 단순히 보여주신 한미 경제 성장률 차이만으로 아까 그런 엄청난 증시의 그 성과가 그렇게 엇갈리는 모습은 아닐 텐데. 당연합니다. 이 안에는 예. 적절한 정책 어떤 뭐 패키지, 뭐 자금의 어떤 뭐 흐름, 예. 자금의 흐름이라는 건 민간의 경쟁력, 예. 그 경쟁력이라고 하면 민간 기업들의 글로벌 지배력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믹스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장 잘 어떤 투자자들한테 네. 가장 잘 좋은 보따리를 제공해 주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 것들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조금 길게 사실 35년이면 너무 길긴 한데 예. 이 흐름을 딱 보시면 굉장히 큰 차별화가 보이시죠.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큰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저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세월이 자꾸 가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표님 그러면은 우리 국내 쪽은 거의 뭐 언급을 안 하시고 가시지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지수가 그나마 플러스로 돌아서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의 기분을 갖다가 좀 찝찝하게 만들었던 몇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뭐 HLB에서는 신약 어떤 승인이 또 불발한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뜬금없이 또 이렇게 자, 유지. 그 부분 하나 같은 경우에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증자 규모가 역대급이죠. 최대 아닙니까? 3조 5천억 그렇다고들 달러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소위 말해서 어떤 딱 그 뉴스를 받았을 때 이충광 대표님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나요? 아, 그럴 만한 상황이지, 시점이지, 회사 상황이지. 사실 제가 이제 한국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네네. 때문에 아주 인덱스하게 보진 않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판단을 해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자금을 이제 끌어모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끌어모으는 게 예.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불가피한 조치로서 끌어모으는 거냐 아니면 어떤 뭐 경영자든 네. 어떤 뭐 소유주 오너들 간에 예. 뭐 어떤 그런 자금의 어떤 융통의 성격으로 끌어모으는 거냐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보신다.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네. 사실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면밀하게 보질 않고 있거든요. 아, 예. 저희는 해외 투자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래도 지금 네. 하이닉스 빠지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아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요? 아니요, 지금 반도체 쪽은 지금 보면은 빠져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집니다. 그래요? 2%. 예. 마이크론 탓인가? 마이크론 그 가이던스가 좀 애매했죠. 예, 실적은 좋았는데. 예. 그리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니까 뭐 인텔하고 뭐였지? 그거 하나 브로드컴하고 인텔 빼고는 그 앞쪽에 보니까 거의 다 마이너스라 가지고 저걸 또 저렇게 팔아제끼면 또 지수 못 가는데. 또 이제 PC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 제일 중요한 지표죠. 예, 이거 그런데 좀 이제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네. 월가에서 지금 예상하는 수치 테이블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적어도 작년 초, 재작년 중반 이후로만 보면 이 IB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전망하는 게 굉장히 비율도 네. 잘 맞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라는 게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CPP,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 사이에 발표되는 수입 물가지수를 딱 산입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빨간색 28일 날 이번 금요일 날 발표를 하죠. 지금 대체적인 예상이 헤드라인 PC가 먼스먼스로 0.3 성장 예상 그리고 헤드라인 YOY가 2.5 뭐 동일하게 그런데 이제 코어가
멀썸먼스는 동일하게 0.3 정도 지난 수치하고 똑같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어의 그 YOY가 2.6에서 2.7로 0.1% 상향 조정될지 않을까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정확한 걸 감안을 하면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다. 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는 게 이제 3월, 2월 하반, 3월부터 쭉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발표하는 게 또 이제 3월달에 발표 또는 4월달부터 늘 그렇지만 4월 발표되는 수치랑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적어도 이번 달에 발표될 예상 수치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표님 저 미국 투자하시는 포트폴리오에 제약 바이오 쪽 좀 들어 있습니까?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안 하세요? 네,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고 있어서요. 아까 HLB 뭐 기대감 쫙 했다가 결국 또 미끄러지고 이런 회사 그래도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끔씩 그쪽에서 대박이 나잖아요. 방금 소장님께서 가끔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끔씩. 예. 저희는 이제 그런 운 좋을 플레이, 때. 예, 그런 플레이보다는 꾸준하게 그냥 올라가는 이런 식의 패턴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의 뭐 캐시오드도 그렇고 그 기관 투자들 중에도 보면은 바이오 쪽에 가끔씩 몰빵성 투자를 하기도 하던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어, 그냥 연 한 15에서 20% 꾸준하게 내자는 게 저희 방향이라서 우리 이 대표님 보기보다 새가슴이시네. 보수적이라고 표현해 주시죠. 아니 그리고 그 부동산 좋게 보시니까 이제 또 부동산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이제 ETF로만 포트폴리오를 ETF. 짭니다. 예, 예. 그래서 ETF 종목이 뭐 참고로 미국 부동산의 그 나리츠 기준으로 네. 서브 섹터가 한 13가지 정도 서브 섹터가 예, 있어요. 예. 뭐 데이터 센터든 모기지든 주거용이든 예, 굉장히 예. 많은데 서브 섹터까지 합치면 한 20가지 섹터가 아. 있습니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예. 거고 일단 뭐 사이즈 자체가 틀리죠. 예. 말씀이 나와서 말이지만 작년에 우리 뭐 태영건설 하나 때문에 막 나라가 뭐 뒤집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을 그대로 가끔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 부동산이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미국 부동 이렇게 시각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판단 못하는 거고 사이즈 자체가 일단 틀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공실 30%인데 무슨 소리냐 뭐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거 다 한꺼번에 디폴트 다 놔도 미국 GDP의 3%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ETF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목보다는 ETF로 그 섹터 선택하시면 저희 그 종목 그러니까 부동산 리츠로만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한 6가지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뭐 데이터 센터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뭐 한 10몇 프로 갔다가 지금 한 9%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YTD로 9%면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네. ETF로 하시면 손쉽게 하실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죠. 예. 아까 우리 저희 둘이 서서 오프닝으로 인사드릴 때 정민 앵커가 오늘부터 넥스트레이드에 350개 네. 좀 저는 또 한참 생각해 350개면 몇 개지 싶어서 이 쉰이 50이라는 것도 요즘 워낙 안 쓰니까 350개라고. 350개.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호가창이 좀 적응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 어떻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시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래소 한국 거래소 시세가 따로 나오고 넥스트레이드 시세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앞에 표시에 그게 이제 아마 그 증권사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뭐 K, N, A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A가 이제 통합 시세, K가 거래소 시세, 그다음에 N은 넥스트레이드 넥스트레이드. 시세. 예. 그러면 뭐로 거래하는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지금. 그래 최종적으로 뭘 보고 주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그 투자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때로는 그 증권사에서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갑증권사하고 을증권사에서 똑같은 종목 갖고 같은 시간에 다른 뭐 다음은 10원 100원이라도 다른 가격으로 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좀 문제로 일물일가가 아니네. 예, 그게 문제로 좀 지적이 됐죠. 헷갈리네. 예, 뭐 결국에 종가는 이제 거래소 기준이긴 한국 거래소 기준이긴 한데 진짜 귀신같이 빠른 애들은 그거 갖고도 아비트리지 그럴 하겠는데. 수 있죠. 예? 예, 그게 지금 맹점이긴 해요. 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한 얘기로. 뭐 이거를 이제 뭐 과도기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또한 또 뭐 지나가야 되는 과정인 거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런 말을 쓰세요. 아니요, 그게. 그거는 군대에서 쓰는 말이지. 아, 그래요? 예.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래요. 아니 뭐 과도기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예. S&P 500이 있고 예. 뭐 나스닥이 있고 CBOE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모르는 각 주별로 맞아요. 증권거래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걸 꼭 흉내내지는 않았겠지만 예. 이제 거기에 장점을 보고 벤치마크를 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또 예를 들어서 애플 주가가 같은 시점에 거래소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래소마다 다 예, 틀리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대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동안 반도체 투톱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던 코스피가 하락합니다. 0.32% 약세로 2,63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0.54% 오름세로 현재 72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메이저 수급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52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64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21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36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16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574억 원, 56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우주항공과 국방, 개임, 그리고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철강,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 비철금속 업종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상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장남에 이어서 부통령의 부인과 백악관 고위 관리가 잇따라 그린란드를 방문하면서 방산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산주 내에서는 에이스테크가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S&T 모티브가 4.63% 강세로 거래가 25,950원입니다. MNC 솔루션이 4% 가까이 상승하며 88,500원, 한컴 라이프케어가 2.27%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3,39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반등합니다. 5%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6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관련주들도 움직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면세점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5.54% 강세입니다. 거래가 4,855원입니다. 호텔신라가 3.36%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41,500원. 신세계도 1% 넘는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14만 8,400원입니다. 더불어 스토니모리가 2%대 장세로 거래가 9,290원이고요. HDC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표적인 한한령 수혜주죠. 엔터 관련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내에서는 아센디오가 9.5% 오름세로 3,515원, YG 엔터테인먼트가 4.39%, 4%대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6만 4천 원입니다. CJ ENM이 2.9% 상승하며 56,800원, 블리츠 웨스튜디오가 0.5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도 2% 가까운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는 23만 7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전 거래일에 하한가 쇼크를 받았던 HLB 그룹주가 일제히 반등합니다.
HLB 그룹주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건 HLB 제약입니다. 15.5% 반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19,750원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12.5% 급등하면서 거래가 6,760원. HLB가 9%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59,900원입니다. 더불어서 HLB 테라퓨틱스가 7.67% 강세로 7,470원. HLB 바이오스텝까지도 5.86%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현재 1,837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팔자 포지션 취하면서 그간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투톱까지도 약한 모습인데요. 대형주가 약한 가운데 시장 상승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전체적으로 지난주보다 매매 규모가 줄어들었는데요. 올해 손실률이 14%에 가까워지면서 미국 증시만 바라보던 서학개미가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5위는 TQQQ인데요. 나스닥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따르는 상품이죠.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관세 불확실성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계속 빠졌습니다. 서학개미가 향후에 반등을 기대하고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실제로 나스닥 지수는 주 초반 크게 하락했지만 주간 기준으로 0.17%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했죠.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4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지난주 열린 GTC 2025에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엔 블랙웰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와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AI 칩인 베라 루빈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또 미국 GM과 손잡고 차세대 차량과 공장, 로봇 개발에도 나선다고 발표했죠. 더불어서 젠순왕 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힌 점도 부각되면서 주가가 오르자 낙관적인 전망에 서학개미가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와 1위는 모두 테슬라 관련 종목이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 감소 속에서 특히 테슬라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지난주 내내 TSLL이 2위였지만 주 막판 3위로 내려왔습니다. 증권가에선 이제 단순히 저가 매수 차원으로 접근하기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금요일장에서 시장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는 머스크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자율주행의 발전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차량보다 훨씬 더 큰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머스크의 말에 신뢰감을 보낸 건데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하는 종목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GTC 2025를 통해 엔비디아의 강력한 블랙웰 수요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젠순왕 CEO에 따르면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이 올해 360만 대의 블랙웰을 구입했는데 이는 2024년 130만 대의 호퍼 구입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죠. 또한 올해에도 클라우드 업체들의 AI 인프라 자본 제출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심지어 내년엔 AI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현재 또 시장에선 맞춤형 반도체, ASIC과의 경쟁 위협이 언급되긴 하지만 AI 인프라 구축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ASIC에만 의존할 수 없을 거란 평가입니다. 다음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그러나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에 대해 여전히 시장 기회가 강력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주가 하락이 가파르긴 하지만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차, 자율주행, 또 ESS 등의 기술을 통해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올해 인도 대수 목표치는 하향 조정했는데요. 일각에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모델 Y 리프레시 과정에서 수요가 지연되는 점이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450로 낮췄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기회 등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여전히 저렴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 MKM은 알파벳의 위즈 인수가 전략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수 규모는 우리 돈으로 46조 원으로 알파벳 역사상 최대인데요. 위즈가 올해 연간 반복 매출이 $10억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인수는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업들 사이에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이 점차 필수 요건으로 여겨지면서 AI 클라우드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속되기 전 전략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불닭 챌린지 등 국내외 SNS에서 매운맛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한국 음식은 물론이고요. 라면, 과자까지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수출에 힘입은 음식료주들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한유정 연구원 모시고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지금 사실 방송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종목은 뭐 삼양식품이고 뭐 불닭볶음면 이렇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음식료주들이 좋네요 보니까. 음식료 기업들 해외 예. 성장세가 최근에 좀 두드러지고 있고 투자자분들의 기대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1,000원을 올렸다. 먼저 오뚜기도 올리겠다. 저도 가끔 라면 먹는 사람으로서 좀 반갑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업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 같은데요. 네, 저희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판가와 판매량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이번 농심의 가격 인상이 저희 실적 전망치 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번 3월에 농심이 주요 제품 가격 인상 7.2% 발표를 했고요. 오뚜기도 잇따라서 4월부터 가격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부터 관련 종목들의 매출 상승과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삼양식품부터 좀 짚어보면은 이제 연구원님이 지난해 목표 주가 100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 최근에는 이제 120만 원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뭐 불닭 열풍이 해외에서도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예. 생각보다 출시된 지가 꽤 됐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10년 이상 된 제품이고요. 수출 성장도 근 9년째 한 번의 역성장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삼양식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 38% 증가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는 2025년 1월, 2월 누적 라면 수출 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한번 그래도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나요? 이거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주가 차트만 봤을 때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익 성장과 동반된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흔히 따지는 PER 기준으로는 여전히 18배, 19배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12개월 후 그 대비로. 맞습니다. 네, 올해 기준 PR로 봤을 때에는 10배 후반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PER도. 하지만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2년도에도 매출 성장세가 두 자리 높게 유지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멀티플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공급에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삼양식품이 2022년도에 예. 밀양 1공장을 준공을 했고 예. 2025년 7월에 밀양 2공장 준공 예정이고요. 또 2027년 중국 신공장 가동 예정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공급 쪽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그렇게까지 회사가 캐파를 늘렸었어야만 했는지 그만큼 수요가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수요에 좀 더 집중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삼양식품이 지금 미국 그리고 중국, 유럽 메인스트림 채널 신규 입점이 줄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 국가에서는 판매를 법인화하면서 매출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전년 동기뿐만 아니라 전분기 대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팔란티어하고 협력해서 마케팅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이러니까 더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하고? 팔란티어 테크. 팔란티어? 네, 삼양식품하고 팔란티어하고 삼양식품이 엮여요? 협력. 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신제품 출시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 의미 있게 엮어주는 거죠, 팔란티어 테크가. 아니, 마케팅이라든지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만 크게 이제 전략상의 일부분이어가지고요. 네. 그 한 가지 이벤트 자체가 이제 큰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삼양식품 기사에 팔란티어에 팔란까지만 나와도 이거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어쨌건 뭔가 굉장히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해서 이게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음식료 업종에서 예. 브랜드가 탄생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불닭 같은 경우에는 불닭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화로 네. 브랜드화가 되어버려서 그렇죠. 제품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해서 크게 이제 고점 부담을 느끼진 않습니다. 근데 이 매운맛이 외국에서 통하나요?
사실 이제 한국인이 매운맛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네. 그렇지 다른 국가들도 다른 방향으로 매운맛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 매운맛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삼양식품이 지금 비국물 라면, 국물이 없는 볶음면이나 비빔면 쪽으로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치 마켓을 공략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이거 저는 자꾸 이거 높아심에 예전에 그 뭡니까 어느 제과였더라. 무슨 이 스낵 종류 하나. 허니버터칩이랑 그거 꼬꼬미 난리가 나가지고 무슨 슈퍼니 마트에 네. 가가지고 개당 하나씩만 사고 뭐 더 네. 사가지도 못하고. 그때 혜태였나요? 맞습니다. 혜태였던가? 네. 혜태.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잠시 그러다 또 말거든요. 사실 뭐 비단 허니버터칩의 사례뿐만 아니라 저희 식품 쪽, 소비재 쪽에서는 유행이 워낙에 빠르게 오고 가다 네, 네. 보니까 빈번하게 나오는 경우인데요. 지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랜 기간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제품과 브랜드고 네. 성장세가 근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이미 인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실적으로 증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눈치 없이 오늘 같은 날은 좀 올라주지. 지수보다 더 빠지네. 아니 그러면은 김새는 얘기 먼저 하고 또 그거 아시죠? 그거는 어떻게 돼서 겁니까? 무슨 사조자 붙었던 종목들 한번 날라갔었잖아요. 뭐 냉동 김밥인가 해가지고. 네. 이거 요즘 뭐 영 맥을 못 추던데 그냥 그걸로 한번 해먹고 끝난 겁니까? 그쪽은? 이게 사실 저희 산업을 보실 때 굉장히 네. 중요한 지표인데요. 네. 저희 기업들이 해외 수출 매출이 워낙 작다 보니까 성장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게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서 중장기적인 성장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열풍인지 아닌지를 가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다른 제품군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브랜드화가 된 부분은 포착되고 있지 않고 그렇다 보니 실적의 변동성이 높고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브랜드가 자리를 잡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관련해서 좀 목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리온 좀 여쭤볼까요? 지금 오리온이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초코파이로 굉장히 유명한데 1분기 호실적도 기대가 되고 지금 보니까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오리온이 월 실적을 공시를 하고 예. 있는데 지난 1월, 2월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코코아 등의 일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있는 상태고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에 환변동이 높게 나오고 있어서 러시아 법인에서는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도 상당해서 러시아 법인에 한해서는 기대보다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온의 주력 법인인 중국 법인에서 간식점이나 온라인 편의점 같은 신성장 채널의 분포가 늘어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 이번 1분기에는 분기 매출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300억 원의 호실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까 뭐 농심이 얘도 그렇고 지금 삼양식품은 거의 브랜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음식료 대표 기업들이 이 제품 다변화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지금 계속 모색하는 양상이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언제나도 저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의지는 있었던 상태인데요. 네. 워낙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 있고 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기업들이 해외 주류 유통 채널들과 협상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분위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이게 또 기사화되던데 그 누굽니까 제니 바나나 킥을 들고 무슨 뭐 토크쇼에 나갔다고요? 바나나 킥을 제일 좋아하는 과자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저희 섹터에서 왕왕 있는 일이고요. 예. 지난번에는 로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예. 뭐 가방에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예. 있었는데 예. 거기서 불닭 소스가 나온 적도 불닭 소스가 나온 네, 적이 있어요. 있고. 여기저기 뿌려 먹는 거죠. 네, 아, 그걸 여기저기 뿌려 먹는다. 네, 뭐 그래서- 햄버거 먹을 때도 뿌려 먹고.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오. 파우치에 들고 다니면서 네. 먹는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저희 기업들이 해외 판매를 넓혀가기 좋은 마케팅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아마 모든 집에 있을 거예요, 불닭 소스는. 아, 그래요? 보세요. 사모님 애용하는 식품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그런데 그거는 한연구원님
문제는 식품주들이 이렇게 그래서 요즘 이슈가 돼서 들여다보면은 다 어지간하면 따볼 어떤 거는 뭐 10배 이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는 제2의 엔비디아 찾듯이 네. 제2의 삼양식품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발이라도 담글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삼양식품의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 종목에 한해서는 좀 아쉬움을 느끼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쉬움이라 하시면 못 사서 못 샀어. 못 사서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제2의 삼양식품을 찾기처럼 저희 섹터에 관심이 지금 많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규모로 봤을 때나 성장의 지속성으로 보나 삼양식품이 독보적인 대장주인 거는 명확하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농심이나 오리온의 경우에도 해외 성과가 올해 유의미하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절대적인 금액은 적지만 수출 주력 제품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통망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계속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예전에는 뭔가 이제 음식료 섹터면 내수주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거의 신수출주 느낌이잖아요. 제2의 삼양식품 찾고 계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브랜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브랜드는 사실 단기간에 구축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2의 삼양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음식료 업종의 멀티플이 낮은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네.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롯데 웰푸드나 대상 같은 종목들도 저희가 발간 자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예. 드리면 대상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메인 제품으로 해서 수출 판매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대상이 라이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EU에서 중국산 라이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시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호실적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상도 PER 10배 미만에서는 충분히 매수해 보실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앞서 오리온의 경우처럼 코코아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상승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자로 국내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증액 기조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 웰푸드가 지금 인도 사업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말부터 인도 신공장이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빈과 브랜드가 인도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서 롯데 웰푸드는 1분기 내수 사업 바닥이라 보고 있고 2분기부터 해외 성장 붙어준다고 하면 10배 미만의 PER은 저평가 상태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시청자분이 이렇게 올려준 글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는 어느 정도 그 좀 정형화된 대사 있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 뭐 하는 이거 헐리우드의 이거 톱스타들이 무슨 엄청난 대작에서 영어로 그냥 라면 먹고 갈래? 한번 해주면 이거 대박인데 이거 우리나라. 라면이라고 안 하고 불닭 먹고 갈래. 불닭 네. 불닭 좋으네. 네, 고유명사. 고유명사.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음식료 하면서 이쪽만 이렇게 집착합니다만 왜 한때 롯데칠성 그 유명하잖아요. 저 주가 비싼 종목으로 네. 또 무겁기도 했고 네. 또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뭐 이렇게 뭐 저 진로 하이트 같은 거 이런 종목들 이제 다시 또 모여서 또 회식도 하고 할 겁니다 해서 또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졌고 또 하다 보면 뭐 대상이나 CJ 이쪽도 음식료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이쪽에서는 기회가 없을까요? 이런 쪽들은 전통적인 네. 네. 음료 주류 기업들을 네.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회식의 빈도가 코로나 전보다 많이 줄어들으셨을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거고. 더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저희가 이제 늦게까지 회식을 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 맞아요. 보니까 9시만 되면 막 들어가려고 맞습니다. 그러고. 문연 식당을 찾아보기가 예, 어려운 맞아요. 상황이라서 코로나라는 게 직접적으로 주류 시장에 타격을 준 거는 맞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주류 시장이 침체된 상태로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주류 쪽은 소비, 즉 매출 쪽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비용을 절감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증익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소주에 대한 인기가 오랫동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에서 저희 소주 브랜드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올해부터는 롯데칠성도 화이트진로도 관련 수출 매출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성장이 트리거가 된다면 주가 반등도 가능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더본 코리아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좀 음식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걸로 창업을 해서 이게 이제 IPO를 하게 된 케이스니까 백종원 씨.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노이즈 논란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상장을 했다 보니까 예.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것 같고요. 더본코리아라는 회사 자체가 워낙에 이제 대표님의 명성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좋을 때는 또 마케팅의 포인트로 세일즈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백다방의 실적 의존도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실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브랜드 확장이나 해외 확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상장 이후로 전략이 크게 소통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우려가 좀 더 짙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더본코리아면 유명한 게 그 논현동에 막 한신포차 그리고 그 앞에 우삼겹 맞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근데 그런 걸로 유명했어요. 예. 한참 때는 그 어떤 골목 들어가면 여기저기 온통 백종원 씨 그 얼굴이 다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예, 논현동 쪽에 보면 관련된 그 가게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창업하면서 이제 가맹점주들과 뭔가 이제 소통이 잘 안 됐다라는 거네요. 사실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유독 그 오너분께서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네. 보니까 그게 더 부각이 많이 되면서 저희 주식 관점에서 노이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음식료 섹터에서 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있으세요? 사실 저희 섹터에서 대장주인 삼양식품을 저는 거듭해서 추천을 아, 드리고 그래요?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예.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반기지 않는 투자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성장이 동반된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요인보다는 상향 조정할 요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도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단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양식품 외에는 삼양식품의 뒤를 밟아가는 해외 성장주 오리온 농심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저 제과자 붙는 저런 회사들은요, 혜태나 크라운 이런 쪽은 뭐 모멘텀이 영 부재한가요? 네, 혜태랑 크라운은 제도권에서 커버가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잘 되지 않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수 사업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고 해외 사업에 대한 전략이 크게 없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에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금 혼조세인데 코스닥은 0.5%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외국인이 선물해서 5천 개 가까이 지금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냥 지금은 그동안 달려왔던 거에 대해서 조정이 예상되는 시점인데도 조정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그래도 고무적인 우리 시장 흐름입니다. 예, 지난주 네. 후반에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하나그룹주라든지 네, 네.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빠르게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 시장 전반적으로 심리는 그래도 여전히 나쁘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또 그리고 또 이축강 대표는 또 미국 증시에 대한 또 기대감을 상당히 표출했는데 그게 또 그리고 우리는 또 이번 주 국내는 국내대로 또 정치 일정 소화하는 것도 나름대로 시장에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